미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년 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와 은행에 대한 배당금 확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과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추가 양적 완화 영향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WTI는 2.1% 오른 배럴당 86달러 4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FED가 배당금 확대를 위해 은행들이 충족해야 하는 자본 비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의 위험은 지나치게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며 중앙은행의 공격적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건 늘어난 45만 7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1.9%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효과가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5에서 1.9%대의 아주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 연준은 은행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확대하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상품 가격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뉴욕 증시가 4일 현재 시각으로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2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제 붕괴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수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발표, 2차 양적 완화 발표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식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날 또 연준이 은행들의 배당금 확대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폭을 확대에 기여하면서 3대 지수가 거의 1.5에서 2% 정도대로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승률이 거의 1.9%, 2%에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나왔던 반면 벤 버냉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이란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양적 완화 내용에 대한 평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전날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월 750억 달러씩 이제 6천억 달러를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시장에서 이미 거의 예상했던 내용과 부합을 했었는데, 전날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오르다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빠졌던 이유는, 기대보다 예상보다 더 높길 바랬던 어떤 심리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이제 주가는 조금 이제 소폭 장중보다 하락을 했었던 거고, 금일 이제 밤사이에 일어난 거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나와가지고 기고문에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제 더 큰 위험은 지나치게 높은 어떤 실업률과 불편하게 낮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식과 채권 가격 높임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버냉키 효과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버냉키가 또 기고문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앞으로의 3차, 4차 추가 완화 정책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로 풍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제 좀 환호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였고요. 덕분에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기조가 더 꺾이면서 달러 약세가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 구성하는 원자재주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은행 배당금 확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거의 하락 종목이 없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일단은 2차로 6천억 달러 규모가 국채 매입에 활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3차, 4차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뭐 루비니 교수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3차, 4차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사실 상당히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 어떤 누비니 교수도 연방준비의 이제 두 번째 양적 완화가 세 번째, 네 번째 양적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핑코의 모하메드 엘리언 최고 경영자도요 2차 양적 완화가 역효과를 결국엔 낼 수 있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최소한 4조 달러의 자산을 분명히 국채 매입을 할 것이라면서 이후 3차, 4차에서도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조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시행이 돼야지만 시장에 어떤 그런 지금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막는 데는 결국엔 이렇게 돈을 퍼다 날리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므로 분명히 그 이후에 이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뿌린 것에 대해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시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이 내놓은 이 방안 덕분에 많은 업종이 상승을 했고 은행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연준이 은행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 배당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제도 변화를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원자재 관련주들도 달러 약세 때문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업종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발표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자재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프리프트 맥모런이 이제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인터내셔널 페이퍼 뭐 4%, US 스틸 거의 3.6% 정도. 그리고 유가도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에 의해서 2% 이상 이제 급등한 효과로 뭐 할리버튼이든지 술럼버거, 코노코필레스, 세브론, 엑스모빌 주요 에너지주의 주가가 거의 2에서 4%대 상승을 보였고요. 연준이 이제 은행들의 배당금 확대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도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5%대 상승을 보였고요. 뭐 은행주인 웰스파고 그리고 PNC 파이낸셜이 거의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은행 배당률 상향도 사실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JP모건 체이스에서 대형 은행들의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배당률에 대해서 계속 인상을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연방준비회가 배당금 확대를 허용할 것이고 분명히 바젤 3를 통해서 어떤 자본 비율 충족하면은 분명히 배당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지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발표가 되고 있죠.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예상보다 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이 44만 2천 건이었는데 발표는 45만 7천 건, 약 1만 5천 건 정도가 예상보다 상승했고 전주보다도 거의 2만 건 이상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날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 어떤 그런 시장의 심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매주 발표되는 이런 신규 수입 청구 건수가 거의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증시에는 거의 조정의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문가인 이코노미스트 피오리니 라미네즈도 노동시장이 이제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매우 더디게 회복될 것이고 고통도 수반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증시나 채권 그리고 경제 지표는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단기간에 계속 좋아질 리는 없지만 고용 지표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쓰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에서 영향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노동 생산성 예상 밖에 또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노동부에서 발표한 3분기 생산성이 연율 1.9%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망치는 한 1.5% 상승이었고, 네. 이전치 2분기가 1.8% 하락해서 어쨌든 많이 올라온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 연율 0.1% 낮아졌는데요. 2분기에는 1.3% 증가했다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고용에 대한 어떤 그 지표는 안 좋지만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좋아진다면은 분명히 소비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날따라 여전히 연말 무슨 쇼핑 시즌에 따른 이제 유통업체, 매출업체 주가도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메이시스나 삭스, JCPenney 주요 백화점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상승했고, 의류업체 갭이나 주미해지 이런 주가도 동반 급등을 했는데, 역시 요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성이 증가했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생산성이란 게 소비 확대로 이뤄질 것이고, 결국에는 연말 쇼핑 시즌에 이어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유통주들 그리고 이런 의류주들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좀 같이 오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가 미국의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한 2% 정도 했는데 2.5%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실 미국의 그동안에 올해 경제 성장률 상당히 전망치가 안 좋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어떤 국내 증시나 국내 성장률이나 이머징 시장에 비해서는 분명히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0.5%를 상향 조정,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달러 약세에 따른 어떤 수출, 미국이 예전에는 수출보다는 수입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무역을 이제 이뤄낸 국가였는데, 지금 오바마 정책이 시행하는 게 전방적인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출이 좀 많이 더 호전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예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빅3 망했던 자동차 업종들이 제조업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봐서라도 성장률을 높인 배경이 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2.5% 상향 조정을 했지만 내년도 지금 상당히 그 예측이 낮은 상태지만 4분기 정도 한 연말 12월쯤 되면은 내년도 성장률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증시 못지않게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좀 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유럽중앙회 20에서 18개월째 금리,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장클레드 트레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는 유럽 쪽은 출구 전략 유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국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가 컸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지수가 거의 프랑스는 70포인트 올랐지만 나머지 영국, 독일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거의 2%대 상승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사실 독일 지수는 거의 2년치 최고인 지수로 거의 근접을 했고요. 이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유럽도 이제 은행주가 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소시에테 제네랄이 거의 4.5%, 크레디 아그리콜 거의 4.9%, BNP 파리바가 3.6% 각각 상승을 했고, 역시 원자재, 자원개발주, BHP 빌린턴도 6.4%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역시 유럽들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경제는 지금 안 좋지만 기업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를 상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달러 약세가 유로화나 파운드화를 강세를 보이게 하면서 유럽에 대한 어떤 경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왔다.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또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을 했고 금값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이제 전날 발표된 이제 FOMC 앞서 말씀드렸죠. 2차 양적 완화 영향이 결국에는 달러 약세 기조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2.1% 1.8달러 정도 오른 배럴당 86.49달러에 기록을 했고요. 사실 유가가 올해 거의 연말까지 하면은 지금 90달러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달러 약세는 상품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 것이기 때문에 무슨 유가든 지금 금값이든 그리고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상승세를 오히려 이끄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금값은 달러 약세는 장중에 좀 약세였지만 분명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르치면서 1,400달러대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물 이제 금선물이 45.5달러, 거의 3%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온스당 1,383.1불의 정규 거래를 마감했고요. 지금 정규 거래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1,393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는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계속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 달러 환율은 0.0057달러 상승한 1.419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있을 내용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미결주택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신용,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률이 사실상 지난 이제 9월 9.6%랑 변동사항이 없는 예측이 9.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보다 좀 낮아지만 이 증시에 이 추가 완화 정책에 증시에 한우에 더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분명히 보일 것이며, 만약에 이게 좀 좋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데요. 11월 9일날 9월달 도매 재고 지수랑 11월 10일 무역 수지, 11월 12일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 예상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경기가 계속 좀 회복 국면에서 더딘 회복 국면이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치는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쪽 어떤 경기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거의 남지 않았는데 나쁜 상황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 잘 드렸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시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상승을 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점차 고점을 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도 모처럼 또 530선을 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네.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그 시장 기대에 부응하면서 전일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와 가장 흡사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도 증시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상해 A 증시 역시 한 보름여간 그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재차 돌파하는 횡보 국면을 탈피하는 듯한 아주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계속해서 지금 연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변화가 좀 컸었던 최근의 흐름에 좀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시장 내부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업종은 당연히 핵심적인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화학 업종 뭐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 상승세를 이끌어왔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전자와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이어나가는 그 업종의 변화가 전일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처음으로 좀 뒤바뀌는 네.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 해외 증시의 호조를 그냥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업종들보다는 부진했었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좀 반영해 나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마침 이러한 뭐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두 가지 큰 호재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엘피다의 감산 소식입니다.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 중에서 글로벌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엘피다의 감산 소식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섞이면서 네. 삼성전자가 무려 하루에 3%가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중국 공장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3%가 넘는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LED 업종에도 좀 전파가 되면서 네.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LED 종목군 같은 경우도 뭐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중국 공장 승인 임박 소식은 이 특히 중소형주 관련 중소형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KC텍, 아바코, IPS, LIG, ADP 뭐 이러한 종목들, 즉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10% 전후한 이 강세의 모습이 펼쳐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네. 이 셀트리온이 9% 넘는 초강세 국면이 펼쳐졌는데요. 네. 시장 전체적인 맥락이라기보다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신약 제약사들이 그 신약의 로열티 유효 기간은 3년이 만기거든요. 네네. 3년 이후에는 이제 그 시밀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즉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기업들이 그 제품을 좀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강자인 그 셀트리온이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뭐 전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계속 최근에 이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급등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으로는 이제 그 항공 여행 업종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부진했었죠. 네. 근데 그러한 부진을 떨치고 그 5% 전후에 강세를 보인 점도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 해외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뭐 유럽 증시들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모두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국내 증시에서는 IT와 은행 쪽들이 급등하면서 좀 반영되어 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 그간의 단기 상승폭이 컸었던 이 운수 장비 업종이나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 기간 조정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이러한 양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흐름 자체도 변화가 있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운수장비 업종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쪽 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장중에 3% 넘게 밀리다가 뭐 물론 회복은 했습니다. 네. 뭐 나머지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장의 주도주는 뭐 역시 뭐 기아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바라본다면,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이제 조선과 화학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네.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IT나 다른 뭐 항공 운송업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매기가 좀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업종에 있는 그 핵심 주도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네. 그리고 뭐 시장에 빠질 때도 가장 덜 빠진다는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근간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인 전망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아차 중심, 즉 자동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나가야겠지만 네. 다만 이제 뭐 매매가 6개월 내에 좀 반복이 되는 이러한 좀 단기 성향이 짙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수 장비 업종, 자동차, 조선, 뭐 화학 이런 쪽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해외 증시 급등을 오히려 반영해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좀 이런 쪽의 비중을 서서히 좀 줄이고 새롭게 부각되는 뭐 항공 운송업종 같은 이러한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주식 비중에 있어서는 변화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단기 투자자든 중장기 투자자든 모두 주식 비중은 90% 이상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한 4, 5일 거래일 전에는 이제 기아차가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을 했었고, 네네. 최근 이제 그러한 매기들은 이제 풍산이라든가, 하나케미칼, 전일은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대형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는 일부 시장에서 흥분된 그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근데 통상 이런 매기가 좀 흥분된 매기가 시장에 유입된 이후에 시장이 곧바로 꺾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아차 같은 경우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49,900원을 찍을 때 네.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기아차를 제외하고 그 여타 종목들이 모두 장중에 대형주들이 2, 3% 빌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기아차가 장중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단기 꼭대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시장에 좀 팽배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이 경험적 사실을 근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꺾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02년도에 그 시장이 940포인트 가량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네. 이때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갔을 때 이때 역시 시장의 대형주들이 이렇게 10% 이상 급등하는 국면이 펼쳐진 것이 그 800포인트 전후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2007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07년도 역시 최근과 같은 이러한 흐름이 1700포인트, 1800포인트에 가면서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여기서 시장이 한 5%에서 10% 정도 더 오르게 되면 그때 비중을 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과매수권력에 진입해 있지는 않다. 즉, 이 흥분된 매수가 좀 보인다고 해서 네. 주식 비중을 아직까지는 줄여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뭐 수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 상한선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 시장의 상한선은 특별히 의미는 네.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의 목표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의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네.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거기서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에 이 목표가는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이 충분히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인도 증시도 그렇고, 독일 증시도 그렇고, 특히 이머징 마켓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증시 역시
계속해서 뭐 체력을 좀 쌓아나가고 있는 특히 이제 인도 증시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면 뭐 직전 고점 2007년도에 형성된 고점을 재차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또 해나갔고 네. 또 국내 증시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목표치는 뭐 2011년도를 근간으로 해서 뭐 상반기에 어느 정도 뭐 2011년도는 정강후약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네. 뭐 2040에서 205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정치죠. 네. 더 올라가려면은 IT 업종이 더 올라가 줘야 되겠죠.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추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또 여기에서 횡보를 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IT 업종이 단기적으로는 매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엘피다의 감산 소식도 큰 호재임에는 분명하고 네. 왜 큰 호재냐면 그 엘피다의 감산은 계속해서 이 후발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분명히 대형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수요가 계속해서 그 회복되는 양상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갤럭시 탭이라는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가 시장의 기대와 삼성전자가 발표한 기대치에 얼마나 충족하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IT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업종 그리고 또 관심 업종까지 한번 묶어서 전달해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린 업종 중에서 네. 이 항공업종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종은 최근에 뭐 상당한 주가 부진을 겪어왔는데요. 네. 4분기 여행 그 항공 여행 여객 부분의 이 비수기 진입과 IT 업종 하락에 따른 수송량 감소 우려로 해서 시장 대비해서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10월에 그 항공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양대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죠. 양대항공사 모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해서 여타 업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먼저 대한항공을 보면 그 2010년도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25%에 달할 전망이지만 PBR은 1.5배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태고, 네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더 심한 상황인데요. 약 40%의 ROE가 전망되는 상태에서 1.2배의 PBR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는 뭐 대형주의 거의 전 업종의 전 종목을 통틀어서 이 하나의 그 테마라 볼 수 있는 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에 부여되는 네. 그 밸류에이션 치고는 가장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만큼 산업적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이익의 대부분이 이 내국인 출국 수요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 입국 수요와 화물 수요가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이면서 네. 이 수요 구조의 다각화에 따른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의 우려와 달리 10월 화물 매출액이 전월 대비해서 6에서 7%가량 증가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운임 상승과 그 수요 확대에 영향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최근 기술적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사인 대한항공과의 비교를 위해서 대한항공의 차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권역 대비해서 약 10% 넘는 주가의 그 언더퍼폼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만원권역 대비해서 거의 지금 다 임박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네. 고르기 마련이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대한항공 같은 종목의 상태를
많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는 계속해서 오른 업종, 지금 뭐 항공업종 같은 경우라면 직전 고점권역 대비해서 지금 돌파를 임박해 있는 이러한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급등세를 펼쳐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업종이 예상보다 좋은 그 10월 실적을 기록을 하고 또 IT 업종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됨에 따라서 화물 운송량의 증가가 지금 예상되는 시점에서 항공업종에 관심을 둔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직전 고점을 훨씬 빨리 돌파를 해서 네. 훨씬 아웃퍼폼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전일 종가보다 좀 높은 가격, 미국 증시에 아무래도 급등으로 해서 높은 가격을 좀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50원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9,300원,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최근 어떻나요? 최근 수급은 계속해서 그 시장의 우려와 달리 계속해서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 그 계속해서 이 중반에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재차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네네. 특히 이 차트를 보실 때 인상적인 포인트는 그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21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데 21이동평균선이 주요 지지라인이 무너질 때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거를 재차 돌파해 나갈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특히 이 거래량 증가가 매수 여력이 적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네네. 물론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더욱 그 수급적인 매력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신규 투자자 모집에 LG전자와 화성산업 등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의 회사 돈 빼돌리기에 집중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중견 대기업 중 세무조상 대사 기업이 전년보다 10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을 공개하고 SK텔레콤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탭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2 버전을 탑재했으며 7인치 크기의 액정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내년에 서울 및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국의 집값이 1에서 2% 오르고 전세값도 3에서 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D램 반도체 3위인 일본의 엘피다가 재고 증가와 실적 악화에 따라 감산에 나섭니다. 반면 글로벌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감산은 없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격차를 더욱 벌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산업이 삼성물산의 그 사업에서 빠져나왔죠. 그 이후에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기업들을 신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용산역세권 개발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신규 투자자 모집 결과 LG전자와 화성산업, 귀뚜라미그룹, 그린랜드 등 4개사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지급 보존 금액은 1,0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용산 사업에 참여한 LG CNS까지 포함하면 신규 지급 보증 총액은 1,550억 원입니다. 업체별로 지급 보증 규모를 보면 LG전자가 350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LG전자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공조 시스템 공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화성산업이 300억 원, 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그룹이 200억 원, 소방설비 전문 업체인 김앤데이가 200억 원을 지급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산 역세권 개발의 전체 지급 보증 필요액 9,500억 원 중 1차 목표로 잡은 4,75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네.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약간 우려스럽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자 공모가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투자 의형서를 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45위 대구 지역의 화성산업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 이 용산 지역에서 엄청난 시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업 구조가 불안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8조 원이 넘는 땅값을 좀 줄여야 하고 또 서부 이천동을 사업지구에서 분리하는 등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용산 역세권 개발은 이번에 신규 투자자의 자금 조달 계획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코레일과 4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아부다비나 이런 곳에서 해외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좀 외국 자본을 끌어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들어봤고요. 요즘 검찰의 기업 대상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비자금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런 조사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한번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 구체적으로 액션에 돌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견기업 사주의 회삿돈 빼돌리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방향을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씀씀이를 점검한 후에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출액이 800억에서 9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150개 정도가 타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일가의 지출과 연관시켜서 회사 돈의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릴 계획입니다. 매출 500억 미만 조사 대상 비율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2,359개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전체 520개 중 110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여서 21.1%를 높였습니다. 네. 아이패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많은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고 이미 유럽에선 공개가 됐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서초 사옥에서 갤럭시 탭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국내 시장에 갤럭시 탭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탭은 SK텔레콤을 통해 오는 8일께부터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탭은 지난달 중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는 초기 공급 물량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탭은 7인치 태블릿 PC로서는 처음으로 구글 인증을 획득해 안드로이드 마켓의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 앱스를 통해서도 국내 환경에 특화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용으로 제작된 앱들 버전이기 때문에 태블릿 PC에서는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온 앱을 사용 시 일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은 제기됩니다. 네. 이 밖에 갤럭시 탭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전면과 후면에 각각 130만 화소, 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상파 DMB와 음성통화, 영상통화, 블루투스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이폰의 아이패드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11.98mm로 얇은 데다 무게도 386g에 불과해서 아이패드 같은 9인치 태블릿 PC보다 이동성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직까지는 애플의 앱스토어보다는 컨텐츠가 떨어진다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삼성의 갤럭시 탭 미디어 행사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약 1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포털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갤럭시 탭을 분해를 해서 내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배터리 상당히 크게 나왔고 기판 자체가 작게 나왔는데 그만큼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죠. 이어서 저희가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국 집값이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고 또 많은 서민들이 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전세값이 좀 급등할 것이다. 네, 이런 평가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어쨌든 집값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게 약간 고무적이긴 한데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서 내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사연은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올해의 침체 상황을 다소 벗어나 상반기에는 강보합세, 하반기에는 상승세를 타면서 전체적으로는 1%에서 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건사연은 민간 건설사 주택 공급 물량 위축에 따라서 서울 지역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는 매매 수요가 좀 움직이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다만 과거와 같이 전 지역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시장의 경우 올해 분양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보인 부산과 대전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지방 전역의 호황으로 번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건사연의 판단입니다.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급감 등의 이유로 내년에도 3%에서 4% 내외의 높은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전세난이 심화된 올해의 전세값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4%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전세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 또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건설사들의 수주 가뭄도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4.5% 감소한 112조 4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신규 사업 예산 감소, 4대강 사업 발주 마무리 등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3위인 일본의 LP다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1, 2위 업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D램 반도체 3위인 일본의 엘피다가 재고 증가와 실적 악화를 이유로 감산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글로벌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감산은 없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엘피다가 경기 악화로 국내외 공장에서 채산성이 낮은 제품들을 위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건 사실상의 감산을 뜻하는데요. 네. 경기 둔화에 따른 PC 판매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업황 불황은 예상되지만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엘피다와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면서 경기 둔화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40나노 D램 생산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 없는 기술을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엘피다의 감산 결정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 오늘 주요 경제 소식 전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시작 상황 그리고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